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문재경 선생이고요. 자, 이 자리에서 어머님들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대치와 반포 지역을 비롯해서 굉장히 이제 여러 지역에서 그리고 여러 기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에 다수의 아이들과 만나고 지도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뭐 이런 부분들, 목동 지역에서도 제가 이제 긴 시간 동안 아이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어머님들께서 관심이 있으신 것은 뭐 제가 어떤 사람이다 이런 것도 뭐 중요하게 여기시겠지만 결국은 문재경 선생의 풀커리를 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제가 한 명 한 명 좀 소개를 드려볼게요. 자, 이제 우리 유인물에도 나와 있지만 이 앞에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수업하고 지도하고 있었을 때요. 근데 한 친구가 굉장히 귀여운 아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수업을 듣는데 이 친구가 처음 들어왔는데 테스트를 보는데 막 다 맞고 1등을 하고 막 이래요. 그때 당시에 그 반이 제가 반포에서 수업을 할 때였거든요. 세화고 반이라고. 세화고는 그때 당시에는 자사고 전국에서 1등을 하는 학교였어요. 서울대를 막 20-30명씩 보낸 학교였거든요. 거기에서 2학년 학생들 수업에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끝나고 이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 몇 학년이야? 했더니 1학년이래요. 오, 한 학년 선배들하고 붙었는데 되게 잘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니래요. 4살 형들이라는 거예요. 봤더니 이 친구가 중1이었던 거예요. 중1 때 고2 수업을 들어와서 그 반 전체에서 1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너 뭐냐? 야, 지금, 이 반이 굉장히 잘하는 반인데? 이 친구가 과학고를 준비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야, 너 나랑 가자. 내가 키워줄게. 중1 때부터 제 수업에 고등학교 과정을 풀커리를 쫙 계속 듣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계속 들어주면서 이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를 딱 들어간 시점에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얘를 뭐 비빌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3년 내내 쭉 가다가 친구가 포스텍 붙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다 합격을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딱 졸업을 하면서 엄마랑 좀 멀리 있는 데 가고 싶어요. 그러면서 포스텍을 골라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학을 시킨 케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이제 이땡땡 학생입니다.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렇게 들어와서 저하고 이제 쭉 수업을 쭉 무난하게 가다가 서울대 의대까지 이렇게 붙어서 마무리를 좀 잘한 케이스도 있고요. 이 두 친구 외에도 자, 이런 아이도 있어요. 얘는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둘이 평균 해가지고 3.5등급 정도가 나왔었던 친구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하고 1학년 중간 정도에 만났어요. 저랑 만나면서 이 성적을 상승이 기울기가 달라졌어요. 성적이 올라가는 속도가 달라진 거죠.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시험에서는 전교 1등을 찍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세대 의대를 최종 합격했던 그런 사례고요. 박땡땡 학생도 있어요. 이 친구는 중학교 때까지는 그냥 공식으로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 자체가 수학이 되게 자신 없는 전 과목 중에 수학을 제일 못했던 학생이에요. 근데 얘가 딱 고등학교 1학년 딱 들어와서 어머님이 딱 처음 수업을 듣고 피드백을 주셨어요. 애가 충격을 받았대요. 아, 수학을 이렇게 공부하는 거였구나 라는 거를 처음으로 깨닫고 점수를 팍팍팍 치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사실은 이제 중3 때 저하고 만났었던 친구인데 이때 당시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거든요. 중학교 때 내신이 전교 155등이었어요. 근데 그 학교가 전교 300명이 안 됐어요. 그럼 얘는 몇 등급 정도 되는 거예요? 5등급에서도 하위권인 거거든요. 이 친구가 중3 때부터 이제 저하고 이렇게 만나서 한 6개월 동안 공부를 하면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정확하게 7번 울었어요. 수업 시간에. 너무 힘들어서. 하다가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딱 보고 첫 시험을 마치고 왔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딱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저 이번에 9등 했어요. 아, 그렇구나. 뭐 전교 150등이었다가 반에서 9등이면 잘했지. 봤더니 전교 9등이래요. 1등급에서 가장 조금 이렇게 걸치는 정도의 등급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때부터 얘는 공부의 맛을 들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등수가 한 번도 안 떨어집니다. 9등, 7등, 4등, 1등, 1등, 1등 막 이런 식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러고 나서 연대의대까지 최종 합격을 했다. 자, 그 다음 박땡땡 학생, 한땡땡 학생, 이 친구도 이렇게 됐었죠.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한 가지가 있어요. 자, 여기 6개 있는 요 칸이 있습니다. 이게 뭘 나타내는 걸까요? 아까 전에 이야기 안에서 사실 힌트가 다 있거든요. 제 수업을 합류한 시점입니다. 잘 보시면 제 수업을 합류하기 전과 후에 성적 상승의 기울기가 달라요. 수업을 누구한테 듣고 안 듣고는 어머님들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능한 한 제 수업이 빨리 들어올수록 성적 상승의 가능성은 높아진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어머님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만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자, 의대를 보낼 수 있는, 무조건 의대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무조건 수학. 아, 감사합니다. 네. 자, 무조건 의대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 유인물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어머님. 유인물 열심히 찾아보셔도 네, 없어요. 보시면 안 되고. 자, 그냥 가볍게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답은요, 그냥 1등을 하는 겁니다. 1등.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 가지가 있는데, 자,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1등을 한다는 거는 일단은 제가 이제 입시에 대한 큰 그림을 조금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이제 사실 3학년 수학 이제 수능도 이제 대비를 다 하는 그런 수업 이제 하다 보니까 1등을 한다라는 거는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우리가 서울에 있는 상위 15개 대학이 있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신문기사로 이제 나온 내용인데요. 상위 15개 대학에 진학을 한 학생들,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1학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재수하셨어요? 그랬을 때 몇 대 몇 정도의 비율이 나왔을까요? 1대 2의 비율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15개 대학이죠. 윗대학으로 끊어가면 끊어갈수록 재수생의 비율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당연히 늘어나죠. 그러면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1대2라는 게 그냥 산술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의미냐면 100명 중에 4명이 4%입니다. 4%. 4%로 1등급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자기 학년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4%로 1등급이 나오면 얘네가 N수생까지 합쳐졌을 때 이거 전체 인원 3배가 돼야 되죠. 3배. 그러면 그냥 산술상 등급이 3배가 된다고 치면 이 친구는 몇 등급이죠? 이거 3등급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수능판이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얘가 1등을 달성을 해가지고 1등급을 받은 케이스다 그러면 3배가 일어나다 하더라도 1등급을 유지합니다. 자, 같은 1등급이라도 질적으로 다릅니다. 이걸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하셔야 돼요. 특히 의대나 이런 정말 극상의 대학을 노리신다? 그러면 1등급이 나왔다고 만족을 하시면 안 돼요. 자, 이것보다 더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중3이잖아요. 중3인 친구가 자, 어머님들 그 아이가 수능으로 대학 갈지 내신으로 대학 갈지 확신하시나요? 어떤 전형으로 갈 거다라고 확신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아이가 정시를 갈지 학종을 갈지 교과로 갈지 뭘로 갈지 결정할 게 아니라 일단 1등을 하고 봐야죠. 일단 1등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아이에게 적절한 전형을 부모님들이 찾아주시는 겁니다. 어머님들이 이렇게 나오시는 이유가 어머님들도 아셔야 되기 때문이라는 걸 스스로 알고 계셔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1등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1학년 때부터 이제 내신이 중요하다는 건데 1학년부터 내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수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수능 난이도가 어떻게 되고 있죠? 난이도가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재미난 건 뭐냐면 등급 컷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같이 내려가고 있어요. 이게 이상하지 않나요? 재수생은 늘어났는데 난이도도 내려갔는데 등급컷이 내려가고 있다고요. 예전엔 등급컷 100인 적도 있어요. 96, 92였는데 지금 1등급컷 84 막 이러거든요. 84면 4점짜리를 4개를 틀리고 1등급이 나오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수능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자, 이게 왜 가능하냐? 지금 평가원들이 어떠한 방법을 쓰고 있는지를 딱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난 추석 기간 10월 2일 날 뭐 하셨어요? 아, 집에 계셨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여쭐게요. 자, 2년 전에 10월 2일 날 뭐 하셨어요? 기억이 안 나시나요? 3년 전에 10월 2일 날 뭐 하셨어요? 기억나지 않습니까? 자,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거요. 수능에서 뭘 물어보냐면 자, 너네 3년 전에 배웠던 내용에서 출제할게. 이러고 있어요. 재수생 입장에서 3년 전에 배운 거 뭐예요? 고1 내용이에요. 고3 입장에서 2년 전에 배운 거 뭐예요? 고1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수능에서 어떤 식으로 난이도 조절을 하고 있냐면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을 내버림으로써 재수생이나 현역이나 둘 다 불리한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9월 평가원 보세요. 다 고1 내용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것이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이냐? 단순히 내신만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의 바뀐 수능 기준으로 봤을 때는 수능 대비가 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으세요. 어떻게 보면 지금 중3일 때 어머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게 고3 돼서 이 얘기를 듣고 우리 애기 이미 고3 됐는데 어떡하죠? 이러시는 어머님들 굉장히 많으세요. 제가 3학년 수업을 하기 때문에 설명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고3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이걸 어떡하지? 라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어머님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잖아요, 지금. 굉장히 다른 상황이죠.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1학년에 강조 드리는 건 충분한 것 같고요. 자, 이제 내신에서 어떻게 이제 등급을 딸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신을 잘 받는 방법인데, 자, 여기서도 제가 사실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제가 답답함을 느끼는 거. 아, 이건 아닌데 싶은 걸 제가 이제 딱 2가지 추려왔거든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내신에서 이제 무조건 등급을 잘 받는 방법이 잘 들으셔야 돼요. 의대 보내실 분들은 무조건 이거 만드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의대반, 의치대반 이런 거를 너무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최상위권반 들어왔던 어머님들의 30%는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실수를 합니다. 어떤 거냐? 자, 보겠습니다. 7,000문제를 내신 대비를 하면서 풀었대요. 근데 이 친구가 내신이 4등급이 나와요. 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아이에게. 어떠한 문제를 풉니다. 자, 문제의 시작 지점이 여기예요. 그리고 문제를 풀이를 완료하는 시점이 여기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보통 풀이라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그냥 쉽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공식 위주의 중등풀이와 사거리 위주의 고등풀이가 있어요. 처음 시작을 했을 때는 중등풀이 방법으로 풀었을 때 한 문제 푸는데 한 4분 정도 걸려요. 왜? 3년 내내 연습했으니까. 얘들은 이미 이 풀이 방법이 익숙할 만큼 익숙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고등풀이 방법을 이제 처음 배워보니까 생각보다 비효율적인데? 특히 중학교 때부터 의대를 노리겠답시고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좀 하고 성취를 실제 좀 했다 하는 아이들이 이런 고집이 좀 세요. 선생님, 저는 이 방법이 훨씬 빠른데요. 그렇잖아요. 5분이고 4분이니까. 그래서 자, 중등풀이 방법을 고집을 하죠. 근데 이게 언제 바뀌느냐? 겨울방학이 생각보다 길어요, 어머님들. 학기가 되고 이제 내신 대비를 시작할 때가 되면 요렇게 이제 상황이 바뀝니다. 뭐 3분 차이 정도 뭐 괜찮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이게 실제로 어떤 일을 통해서 100문제를 풀던 2000문제를 풀던 7000문제를 풀던 심지어 뭐 2만 문제를 풀던 4등급이 나오는 그 알고리즘을 제가 딱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A 학생이 있고요, B 학생이 있어요. 자, 1번부터 15번까지를 맞았고요. 16번에서 20번까지를 틀렸습니다. 그런데 A 학생은요, 중등 방법을 고집했던 친구예요. 자, B 학생은 고등 방법을 고집했던 친구예요. 자, 그러면 1번부터 15번까지 15문제죠? 문제당 몇 분이라고요? 4분입니다. 자, 총 몇 분 걸리나요? 60분 다 썼죠. 자, 이 친구는 15번을 찍고 마킹을 하는 순간 종이 친 겁니다. 16번에서 20번에 배분한 시간 0분. 고등과정으로 푼 친구입니다. 15문제를 풀어요. 문제당 1분이 걸렸다고 치자고요. 그랬을 때 얘는 15분 정도를 15문제 소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45분을 5문제에 문제당 9분씩 쓴 거죠. 이렇게 해서 45분이 걸려서 5문제 틀린 겁니다. 자, 어머님도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되게 많은 어머님들이, 그리고 되게 많은 학원들이 뭘 하냐면, 자, 보자. 16번에서 20번은 틀렸네? 자, 그럼 틀린 문제가 오답 문제지? 자, 이거 오답 문제 풀어보자. 라고 해요. 자, 진짜 오답 문제인가요? 이게 내신 과정 동안 일어날 거거든요.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이 짓거리 할 거예요. 이거 효과 있나요? 딱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진짜 오답 문제는 누구냐? 몇 번이냐?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잠깐 마이크 내려놓을게요. 제가 지금 불편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15문제를 4분씩 써가지고 60분을 했어요. 그럼 얘는 자기는 오답 문제를 한다고 하지만 부모님도 그렇게 보겠지만 실제로 얘는 이 문제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얘가 이게 오답 문제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진짜 오답 문제가 뭐예요? 이것도 오답 문제를 할 수 있나요? 이거 아니에요. 얘는 겨울방학이 오답이었던 겁니다. 겨울방학이 오답인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이 그 다음부터 문제수를 늘리자 이래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얘네들이 항상 킬러만 풀어요. 항상 킬러만 풀거든요. 근데 그럼 여기서 킬러 문제 몇 번이에요? 몇 번이에요? 16에서 20번 여기 안에 킬러가 있죠. 그러니까 얘네는 시험에 안 나오는 문제만 주구장창 연습하다가 왜 내가 본 게 하나도 안 나오지? 아, 여기 있었네. 자, 어머님들 이게 제가 딱 말씀드리는데 16번에서 20번을 틀리잖아요. 여기가 배점이 클까요? 여기가 배점이 클까요? 이거 당연히 배점이 크죠. 이거 실제로 5, 60점 나와요, 이러면. 4등급? 말도 안 되죠. 더 밑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딱 점수가 망하는 알고리즘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첫 번째는 좋은 풀이를 완성해야 된다. 좋은 방법으로 연습을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풀이를 제대로 연습할 수 있는 좋은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문제를 막 양치기라고 이상한 문제 푸는 학원 되게 많거든요. 특히 고등과정이 없는 중등 위주의 학원 다니고 있다? 지금부터 정리를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딱 말씀드려요. 이유가 있어요. 그건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고등과정 위에서 거기에서 연습을 하셔야 제대로 된 고등풀이를 연습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제가 급발진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네, 또 이게 제가 이렇게 마이크 수업을 할 때 제가 실제로 이렇게 핀 마이크를 꽂고 요새 핸드 마이크를 안 쓰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할 때 이런 느낌으로 이제 수업을 하는데 제가 이제 아이들이 제 목소리랑 이런 걸 들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해요. 이렇게 개념이 막 귀를 때린대요. 귀를 때린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간 뭐 잘하고 계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이제 이걸 보시고 공감이 되실 것 같아요. 공감이 되시고 그렇지 이렇게 되는 게 맞지 라는 생각을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 하는 분들은 약간 혼나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킬러 문제거든요. 이제 퀴즈를 하나 드릴 텐데 그에 대한 힌트를 살짝 드릴게요. 자, 어떠한 아무리 뛰어난 학생이든 상관없이 이 아이가 한 문제의 킬러 문제를 푸는 데는 처음 본다 그러면 보통 4시간 정도면 빨리 푼 편입니다. 자, 요거를 감안하시고 이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자, 킬러 문제를 연습할 때 한 문제를 여러 번 보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여러 문제를 한 번 보는 것이 좋은가? 답은 뭘까요? 네. 역시 굉장히 좀 수준 높은 어머님들이신 것 같아요. 한 문제를 여러 번 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비유를 딱 느낌이 오게끔 말씀을 드려볼게요. 국가대표 선수가 100m 달리기를 훈련한다고 해봅시다. 이 친구가 이제 여러 군데의 경기장을 다니면서 연습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투어라고 부릅니다. 훈련이라 부르지 않아요. 여러 문제를 간보고 풀어보고 하는 것은 연습이 아니에요. 역량 향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된다? 하나의 컨디션을 일정하게 만들어 놓고 그 아이의 역량을 키우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실전 내신 대비를 통해서 현지화 훈련을 하면 돼요. 이게 실제로 점수를 고득점으로 취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이 부분을 고등학교를 처음 가신 어머님들, 특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막 공식 위주의 공식만 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은 절대 이해를 못 하시는 영역이에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 수업을 들어왔을 때 제가 이제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제 시스템 그리고 제 수업에 대한 걸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까지 좀 잘 이해되실까요? 잘 되시죠? 네. 자, 일단 첫 번째는 강의력입니다. 제가 어머님들도 이 정도 이해를 시켜드리는데 제 전문 분야인 수학에서 제가 애들을 얼마나 이해를 잘 시켜드릴까요? 자, 이거는 저도 두려울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다음.
문제입니다, 문제. 문제 퀄리티는 말씀드렸듯이 좋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드려요. 그러니까 수업 때도 제가 아이들한테도 얘기를 해주는 부분인데 수능 대비와 내신 대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수능 기출문제로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모의고사 기출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교육청이 변형을 해요. 그럼 그 교육청을 변형한 문제집들이 블랙라벨 센 이런 아이들이고요. 그 교육청 문제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변형을 해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십니다. 특히 킬러 문제는 거의 99%는 전부 다 모의고사 기출 변형이에요. 100% 완전히 생 제로 베이스에서 킬러 문제를 만드는 학교는 전국에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딱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모의고사 기출에 좋은 문제들을 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에 대한 풀이를 주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극상위 아이들을 이제 많이 수업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 극상위 아이들을 수업하는 게 사실은 낮은 등급의 아이들 수업하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왜냐면 제가 걔네들을 밟아버릴 정도의 실력이라는 걸 보여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수업을 할 때 극상위 수업의 문제를 문제풀이를 한다 그러면 제가 보통 적게는 3가지 풀이, 많게는 5가지 풀이 정도를 주거든요. 그러면 4번째, 5번째 풀이, 극상위 애들만 이해할 수 있는 풀이를 줬을 때 애들이 그걸 이해한 애들은 박수를 쳐요. 정말 실제로 박수를 치거든요. 그러니까 걔네가 딱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거 선생님 사기 아니에요? 이 정도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다음 자 수업 교재인데 자 이 부분에서는 이런 겁니다. 고등 수학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 개념과 문제의 연결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상위권인 학생일수록 제 수업을 들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질문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어떠한 좀 특이한 개념이 있다 혹은 어떠한 좀 개념을 배운다 그러면 처음 배웠을 때 학생들이 선생님 이거 시험 문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저는 모든 교재 구성을 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요게 교재를 한 페이지 펼쳤을 때 느낌인데요. 이쪽에 한 페이지에 이렇게 개념에 대한 내용이 쫙 있어요. 그러면 그 개념이 여기에서 여기 부분이 직접적으로 쓰인 문제가 여기에 이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개념이 쓰인 부분이 여기에 직접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풀면서 아 이게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이들이 문제와 소통하는 능력이 길러집니다. 아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나왔지,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나왔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되고요. 이런 부분을 제가 이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와 과제에 대한 오답 관리 측면인데요. 이 오답 분석지 양식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수업 때마다 나눠서 적게 하거든요. 여기에는 제도전 문제, 오답 문제, 그 다음에 요건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고 싶은 질문 문제. 문제를 풀면서 특별히 어려웠던 개념을 제가 여기다 다 적게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완벽하게 좀 확인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오답을 정리를 해주면 제가 이거를 학생별로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할 겁니다. 이런 것들의 질문이 많구나를 다 보고요. 개별로 다 오답 노트를 만들어주고 여기서 질문이 많았던 문제들을 제가 싹 다 수업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풀이를 다 해줍니다. 개념 설명과 더불어서. 완벽하게 풀이가 되게 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오답 관리를 저는 내신을 볼 때까지 최소 4번에서 5번 정도를 오답 문제를 풀게 만들거든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수업 시간에 이제 문제를 한번 풀겠죠? 그리고 나서 과제가 나갑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과제를 통해서 해올 겁니다. 그러면 요 과제에 대한 과제 오답을 이제 여기서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별 오답 문제가 나가겠죠. 이제 학기가 될 겁니다. 그럼 학기가 됐을 때 제가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였거든요. 최악의 오답률. 최악의 오답률이라는 걸 자료를 이제 내신 대비 때 할 겁니다. 내신 대비 때. 요때 풀었던 요 문항들 중에서 정답률이 엉망진창인 문제들을 여기서 다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풀게 하고요. 시험이 다가왔을 때 내신 직전 보강을 하겠죠. 그때는 이 학생이 겨울방학서부터 직전까지 틀렸던 문제를 싹 다 모아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 본인이 풀었던 문제에서 오답을 일단 최소한 4번은 보게 되고요. 여기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5번. 학생들이 요청하는 경우엔 제가 몇 번이고 무한대로 뽑아주거든요. 최소 4번에서 5번 이상 오답 관리가 되도록 제가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답이 완벽하게 만들어지면 내신 점수가 잘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굉장히 명확한 부분이고요. 자, 테스트도 마찬가지로 제가 관리를 합니다. 시험을 보고 시험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애들 개인별 오답 노트는 똑같이 나가고요. 그리고 나서 테스트에 대한 결과지를 제가 이제 공개를 합니다. 애들이 제가 이제 이거 처음에는 약간 이게 이름을 공개하는 게 좀 그래가지고 그냥 닉네임을 쓰라 그랬거든요. 근데 애들이 어느 순간부터 여기서 막 라임을 해가지고 이렇게 초성 게임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또 굉장히 즐거워해요. 테스트 보는 거. 오늘은 테스트 한 거예요. 저 닉네임 생각해온 거 있는데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경우도 있어서 어쨌든 결과지가 이렇게 나오면 정답률이 안 좋은 문제는 제가 수업 시간에 다시 또 이것도 해설을 다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관리는 물 샐 틈 없게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학생 질문과 클리닉인데 여기서 보여드릴 내용은 졸업시킨 학생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 친구인데 참고로 이 친구는 서울대 의대를 갔고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을 대치시대인재를 다니다가 2학년 2학기 때 저하고 내신 수업을 이제 들어와가지고 내신 수업을 하다가 수업이 마음에 들어서 3학년 때 제 풀커리를 갈아탄 케이스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끝나질 않네요. 자, 이게 하루에 보낸 질문량입니다. 하루입니다, 하루. 방금 내용이. 끔찍하죠? 끔찍하죠?
저한테도 악몽 같은 잊을 수 없는 하루였어요. 어쨌든 간에. 자, 근데 이 친구가 이걸 보내고 나서 마지막에 문자를 보낸 거예요. 제가 이제 이것도 길어요. 이것도 길어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잘랐는데 페이지 안 들어가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계속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혹시 학원에 가서 다시 여쭤봐도 될까요? 자기가 질문을 아직 다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 to be continue 이런 느낌으로. 근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제 질문을 다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자, 이 친구가 다른 학원에서 이게 해소가 안 됐던 거예요. 질문에 대한 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집착에 가까운 관리를 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제가 이걸 다 해결을 합니다. 어떻게든 해결을 다 해드리니까 이런 부분 네, 참고하시고요. 지금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늦어서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 어떤 한 귀여운 학생이 있었어요. 그 아이는 학교 담임 선생님의 한마디를 듣고 수학을 전공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재경이는 수학을 참 잘하는구나. 그 한마디 정말이에요. 그 한마디를 듣고 제가 수학을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전공을 하려고 준비를 했거든요. 저는 그 한마디가 어느 정도로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지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 인생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한마디 아이들의 인생을 바꿔주고 아이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아이들의 멘토가 되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남을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